네, 이번 시간은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여야의 전직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여의도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북한 무인기 그 상황 첫 번째 이야기를 이제 펼쳐볼 텐데요.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격추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성적표다. 또 2017년부터 드론 대응 훈련이 이제 전무했다. 이렇게 사실상 전 정부의 책임론을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여권과 대통령의 반응 먼저 그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전 정부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마저 보이질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저고도 레이더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중고도나 고고도 레이더보다도 저고도 레이더에서 이 특히 가을, 겨울에 철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밖으로 알려지진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횟수의 이 오작동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경우에는 분명히 복수에 그러니까 5대 정도의 드론이 와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헤집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군이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건 뭐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쏘아서 격추해서 이걸 맞춘다라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속도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드론 부대가 꽤 있어요.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꽤 있는데 이게 서로 지금 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가가 엉클어져 있고요. 그리고 경찰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행기가 떠가지고 맞출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어떻게 제어하고 격추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군이나 경찰이나 이게 군, 관, 민 그래가지고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취약한 안보상의 문제점입니다. 이걸 급박하게 일어나는 상황, 위기 상황, 돌발 상황이고 응급 상황이면은 네. 정부가 빨리 바꿔줘야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부터 이 실무 군관민이 다 대응을 못한 겁니다. 이걸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해야지. 이거 뭐 전 정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대응할 땐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대응은 제일 해서는 안 되는 대응을 하는 거고요. 특히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응급 상황, 위기 상황, 돌발 상황을 잘 판단을 못 해요. 판단 능력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네. 이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려면 사실 3가지 정도 요소가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그렇다는 네. 겁니다. 장비가 좋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장비를 가지고 실전처럼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의지가 중요해요. 근데 이번 경우 보면은 장비와 훈련과 의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비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드론이라든지 무인 비행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뭐 여기저기서 많이 구입을 해왔습니다, 사실. 네. 뭐 이스라엘에서도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무인기를 그 포격할 수 있는 그 자주포를 또 들여왔어요. 지금 배치도 돼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주 대공포죠. 비호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훈련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훈련을 했으되 이 소총수가 그 정해져 있는 목표물 가지고 소총 연습을 하듯이 실전 상황처럼 연습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항상 2m 정도의 이제 무인기를 대상으로 네. 사격 훈련을 했지만은 이제 대공포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600발 쏘면 한두 발 맞추고 그랬어요. 훈련이 그럼 전무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과는 좀 다른 건가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매년 해왔는데 네. 실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인도 같은 데서 언제 어떻게 날라올지 모를 상황에서 그때 갑작스럽게 비상이 걸리고 그런 네. 무기를 탐지를
해가지고 쏠 수 있는 정도까지의 그러니까 실전과 같은 그런 그 상황 훈련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의지입니다. 사실 저도 정말 문재인 정부 시절 이야기하기 싫은데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때 거의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말이죠. 그것은 뭐 대통령서부터 청와대에서부터 저는 그 상부에서부터 그런 의지가 솔직히 없었다. 오히려 침투해 오는 적에 대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뭐 탐지를 하고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탓하는 그런 정권이었단 말이죠. 그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평화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훈련이 없었다. 한미연합훈련도 없었다. 도상훈련도 아주 제대로 한 그런 훈련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은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장비 훈련 의지가 다 없었고 특히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포격을 해서 그러니까 포탄이나 총탄으로 맞추는 연습밖에 안 한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또 민가에 피해를 안 주려면은 이 그 전파 교란 그 제머라고 하는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소프트 킬이라고 하는데 총탄으로 쏘는 건 하드 킬이라고 하고 그런 소프트 킬과 관련된 연구 개발이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더딘 거예요.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제머라고 하는 그런 그 장비가 있는데 그것은 고도 1km 이하에서 비행하는 무인기에 대해서는 유효한데 이번에 날라온 거 다 2km, 3km 됐거든요. 고도가. 그래서 못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근데 국회에서는 드론과 관련된 예산을 260억이나 그냥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또 그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그 NSC를 이제 소집하지 않은 요 부분인데요. 이런 그 대통령실의 대응을 두고서 민주당은 안보 공백이다 이렇게 이제 질타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대통령이 이제 그 엄중하게 상황 관리를 했고 전쟁 중에 막사에서 토론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또 비유를 했습니다. 야당의 안보 무능, 그 공격 그리고 대통령실의 이런 그 대응 입장은 또 그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8월 호우 때도 그랬고요. 이태원 때도 그랬고요. 이번도 비슷한데 갑자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예고 없는 뭐 참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안보 공백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요. 갑자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뭘 하든지 간에 다 걷어치우고 그 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예정된 그 일정을 그냥 그대로 소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바보 중에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십시오. 이번에도 8월 호우 때와 비슷한 거예요. 이태원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입양한 안내견, 은퇴 안내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정이 아마 잡혀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예정된 대로 또 송년회를 했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다 일정을 걷어내고 여기로 집중을 하고 관련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무엇이 문제였냐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순간에 판단해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이 정도의 큰 사안이면은 노크 귀순보다 더 심한 사안이거든요. 이런 안보 공백이 없습니다. 이러면 바로 모든 일정을 걷어치고 바로 NSC가 필요하면 NSC하고 아니면 긴급하게 국방 관련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빨리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주고 대응을 해야죠. 그걸 안 하고 나서 이제 뭐 하니까 NSC는 토론이다 그러는데 NSC가 토론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러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긴급한 것은 긴급한 대로 그리고 느리게 갈 건 느리게 가는 대로 대응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주는 거라는 판단력이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실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실제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보 면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가 이제 국방위원장 할 때 많이 좀 보고 또 겪었는데 안보 관련된 그 회의를 긴급하게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 합참
또 국방부 장관, 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들이 제 시간에 모여서 아니면 모이지 않더라도 유선으로라도 그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다 모이는 NSC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거 하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루 이틀 이후에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나 대응 체계를 바꾸는 좀 큰 문제를 다루는 데는 NSC가 좀 필요합니다만은 이런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즉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보실장하고 합참의장이 의사소통을 했느냐. 이번에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관계 장관회의가 아니라 안보관계 그 상황 점검회의를 했어요. 저는 일단 그것으로 회의는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무조건 이 마당에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관계장관 다 모이는 NSC를 거대하게 열어야 대통령, 국정을 책임진 또 안보를 책임진 최고 책임자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할 일을 다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싶어 하겠지만은 전혀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홍수 피해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의 문제, 그다음 비상훈련 제대로 안 한 거 이것은 우리 군이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이제 특별 사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가장 그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죠. 김경수 전 지사. 이번 사면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행보를 보면요. 출소 후에 첫 일정으로 봉하마을을 찾았는데 이를 두고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이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김경수 전 지사는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정치 행보는 계속 해왔어요. 예, 말로는 그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하지만은 글쎄요 속으로는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문제를 그 사면과 복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김경수 전 지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양심수 코스프레를 하면서 말이죠. 사실은 제가 그 시절에 그 드루킹 댓글 진상 조사 단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취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 감옥에 가는데 제가 일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아무튼 얽히고 설킨 그런 그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 혐의는 대법원 판결 혐의는 그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범죄예요.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죠. 그런데 이번에 복권을 시켜주지 않고 사면만 시켜준다고 해서 뭐 반갑지 않은 선물이다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까지 시켜줬다면은 김경수 전 지사의 반응이 어땠을까 싶어요. 고맙다 그랬을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역시 어떤 조치를 하든 간에 양심수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마 정치를 할 것으로 또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글쎄요. 그 친문 쪽을 중심으로 하는 친문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조금은 퀘스천입니다.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겠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지금 또 이재명 현 당대표의 지도력이 흔들리고 이러는 상황에서는 친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렇게 뭐 지도력이 있거나 어떤 뭐 강하게 세를 결집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본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금 약해 보여요. 가까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많이 봤죠. 근데 이제 김 전 지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1번 참모고 최측근이고 복심이죠. 진짜 복심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컨 원치 않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고 또 상대 쪽의 얘기를 문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 수 있고 하는 하트라인 역할은 뭐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친문계나 친노계의 리더로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건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이 수사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이 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 상황에 따라서 이 수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도 달라질 것이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요. 네. 아마 그건 양쪽에서 다 원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쁠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고 지금 뭐 양심수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금 뭐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판결이 났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죠. 그러나 수사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김 전 지사가 억울하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이 분명히 있고 거기서 알리바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전부 증거로 채택이 되질 않았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뭐 양심수 코스프레다 뭐다 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판결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논쟁으로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정치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었는데, 그 민주당 당원 당규상 현재 그 피선거권 제한이 돼 있고, 하지만 당내 정치는 제한될 거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당 대표 같은 그런 전대 출마는 불가능할 거다. 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좀 명백하게 당원 당규에 있는 것은 금고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이 경우에 이건 안 된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이 있고요. 그게 다수설이고요. 소수설은 이 경우에는 너무나 좀 억울한 대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해석을 한번 당내 기구를 통해서 받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소수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거쳐보자라는 의견들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는 네. 이 당내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자 네. 하는 쪽이 더 다수설로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해석의 여지도 앞으로 또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와 함께 특별 사면이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퇴원 시점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이게 관심사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정치적인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이 전 대통령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다르게 무슨 때만 되면 무슨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그런 정치 활동은 안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사면 복권되면서 나오시면서는 뭐 간단한 정도의 대국민 발표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저는 굉장히 그 원칙적인 선에서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무슨 정치의 어떤 구심점이 될 분은 아니죠. 이미 이제 연세도 좀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많은 그 소위 이제 친이계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무슨 달라질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많은 이제 친이계, 뭐 저를 포함해서 과거에 정치했던 분들도 그렇고 좀 마음의 빚은 조금 이제 덜어낼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뭐 정치 세력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으로서는 별로 예측하기 어렵다. 별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정치 일선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네. 그럼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네네. 모르죠. 그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들 결정할 문제지만은 네네. 무슨 뭐 친이 세력이 다시 한번 세력화한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은 그 시대에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글쎄, 뭐 조용히 아마 집으로 돌아가는 아마 짤막한 메시지 정도 나오고 조용히 돌아가서 그 일을 계속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짧게 들어봤는데 짤막하시네요. 두 분 뭐 말씀이 너무 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예정돼 있던 검찰 소환 조사 대신에 어제 호남을 찾아서 이틀 내내 검찰 수사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검찰 하나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없는 제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다가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네. 신 의원님이 또 이제 호남 출신이시라 아마 요 이제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더 좀 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일각에서는 이제 그 호남 민심을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에 이제 방패막이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호남 민심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호소에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호남을 찾아서 하는 이런 호소 전략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소환 일자에 호남을 간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물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호남에 가서 또 오늘 지금 금방 비디오로 본 그런 일정을 한 것도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으로 봐서서 현명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국회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노웅래 의원처럼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있을 수 있고 네. 소환을 3회 정도 불응하면은 또 체포 동의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안 나간 게 아마 1회로 검찰은 헤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2회, 3회 이렇게 가면은 구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소환을 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또 아무리 야당 대표라고 하지만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 동의안으로 오고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한다는 것이 민주당이나 야당 의원으로서 부담이 됩니다. 근데 그 변호사와 상의해서 지금 출석한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석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28일은 안 되겠다는 거죠. 그건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그 28일은 못 간다라는 거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날짜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환에 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소환 불응 3회로 해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는 것은 이건 좀 모양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적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당당히 검찰 탄압, 정치 탄압에 대해서 싸우겠다고 얘기한 게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입장에 따라서 이제는 검찰 소환을 응하고 그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재명 대표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같이 싸웁시다 그러는데 뭘 위해서 싸운다는 건지, 뭘 위해서 싸운다는 거죠? 사실 지금 검찰의 그 수사 그 내용은 그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범법행위 아닙니까? 다분히 개인적인 범법행위인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 수사 또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싸웁시다 하는데 명분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도 무슨 뭐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지금 뭐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개인적인 형사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싸워봅시다 한들 그 명분이 있겠나. 제가 보더라도 각 지역을 돌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반응이 뜨겁게는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감할 수가 없는 거죠. 공감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해서 같이 나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그냥 본인이 역시 그냥 본인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정치 행위일 뿐 국민들은 공감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앞으로 이제 검찰 소환 뭐 응해야 되겠죠. 그걸 응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 하면은 민주당은 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그 야당의 길을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 의혹들과도 연계가 되면서 역풍이 불거지는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역풍 불 겁니다. 네. 예, 누가 보더라도 이번에 이제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또 국회로 오게 되면은 그것을 부결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훈련 삼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은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해가지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밖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적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주당은 굉장히 범법한 사람을 범법 혐의자를 옹호하는 특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정당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이번에 또 확실하게 심어준 것 같아요. 네. 세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 역풍이라는 게 뭐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역풍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역풍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이 체포동의안은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체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실질 심사를 받아서 이제 구속 여부는 또 모르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는 것이 맞으냐라는 네. 거에 대한 국회 차원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서 지금 노 의원이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노 의원이 소환에 불응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오라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죄가 한 혐의점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이건 내가 설명할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네. 근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게 별로 그렇게 어필하지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래 불구속 상황에서 그럼 수사와 재판을 받아라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재명 사건이냐 아니냐, 노재명 체포동의안이냐 아니냐라는 걸로 확대 해석할 수는 있지만 의원들이 염두에 두지는 않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노재명 동의안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는 그냥 노 의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유무죄하고는 아무 관련 없고 이제 지금부터 싸움은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회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북한 무인기를 두고 펼쳐진 안보 공방, 특별 사면 그리고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이야기까지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곧 신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신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